그래서 삼성은 접었죠. 그래서 삼성은 그때 IMF 때 우리는 김대중 정권하고는 말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그냥 다 접고 그냥 포기하자.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차를 좋아하는데도 에버랜드에서 혼자 그렇게 차를 열심히 운전을 하는데도 우리는 차를 그냥 포기해야지. 이거는 뭐 정권하고 얘기가 안 돼서 안 돼요. 민주당에도 온건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힐러리 클린턴이 사실 그런 경제나 이런 측면에서는 온건파였죠. 네.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 절대 안 되죠. 그런 사람은 거의 암살해야죠. 기업 입장에서는.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만 돼도 요즘 동아일보가 엄청 착해요. 그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만 돼도 그렇게까지 얘기는 못합니다. 네. GM을 비난을 하면서 노조를 때리지. 네. 그 조선일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조선일보 광고 조사해와야 된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계속 비자금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서 당장은 지금 비자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이런 네. 그런 불행한 사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죠. 100억 원대가 몇 개가 있어가지고 헷갈리는. 뭐가 뭔지. 소송 비용보다 더 많은 액수를 주게 했다. 그 다음에 실제 소송 비용보다 많이 줘서 남았다 돈이. 그러면 남은 거를 그러면은 에이킹건프가 갖거나 삼성에 돌려받는 게 아니죠. 네. 그걸 이명박이 회수하기로 했다. 네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지지 감성을 갖고 있는 그 핵심 당원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라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아요. 네. 네,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하면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후보 시절에 경선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강하게 비판도 하고 했으니까 네.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면은 박영선 우상호가 좋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디스펙트 시즌 3 85번째 방송입니다. 사인 맡고 있는 이재훈이고요. 오늘은 2주 만에 이재호 기자가 돌아왔고 그리고 늦잠잠 김민아 씨와 네.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늦게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네. 왜 늦잠을 자고 그러세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네, 기계괴물이랑 싸우느라고 그냥. 네, 기계괴물들이 기계가 기계괴물들을 만들었어요. 그 게임은 머신러닝의 위험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머신러닝을 통해서 기계가 기계를 만들고 그 기계가 사람의 통제를 떠남으로써. 그게 터미네이터 세계 아닙니까? 근데 그건 이제 클리셰 아니겠어요 일종의. 네. 커뮤니티의 세계라는 게. 네. 기계가 반란을 일으켰다. 네.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는 좀 이제 복잡한 얘기인데. 네. 그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스포일러라고 하지 않겠어요? 무슨 게임인지도 모르겠어요. 스포일러입니까? 뻔한 게임이죠. 그게 어차피. 하여튼 그 기계 괴물들을 사냥을 해야 되죠. 또. 그렇군요. 네. 즐겁게 하시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어서. 잠이 안 와서. 네. 원래 이제 2시쯤에 이제 정리하고 자려고 그랬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한 4시까지 이제 저 딴짓 하다가 네. 4시가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신문이 대략 나옵니다. 그 신문을 보기 시작해갖고 뭐 그러고 있다가 이제 눈 뜨니까 11시더라고. 그랬군요. 이재호 기자는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기획들은 잘 되고 있나요? 네, 이제 뭐 시간을 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시간을 줬나요? 네, 회사에서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지난주에 안 계셔가지고 네. 상당히 어색한 방송. 두 분이서 하신 걸 들었는데 기차에서. 네. 어색하죠? 네, 뭐 원래 껄끄러운 사이입니다. 어색하고 좋더라고요. 바빠요 둘이 하면은 말을 많이 해야 돼가지고. 아니 그리고 막 한참 얘기한 것 같았는데 네, 시간이 얼마. 예전에는 한참 뭔가 좀 그 시간이 부족하게 항상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했다 싶으면 30분 지나고 조금 했다 싶으면 1시간 지나고 이랬는데 지난주 방송에서는 정말 엄청 오래 떠들었다고 생각하고 봤는데 40분 지나고밖에 안 지나고 막 그래서 분담률이 좀 떨어져서. 네,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그건 뭐 당연하죠. 셋이 말하는 것보다는 둘이 말하는 게. 뭐 비슷한 주제로 어쨌든 가는 내용에서 네. 별 그 차이가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커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여하튼 뭐 네. 그랬고요. 뭐. 빨리 모쪼록 끝내고 와서 이제 디스펙트에 몰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좀 경제, 무역 그리고 외교, 안보 이런 얘기가 다 짬뽕되어 있는 아주 복잡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서 자동차와 철강 이런 것들을 두고 통상 정쟁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 부평과 창원, 군산과 보령 등의 이제 자동차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한국 GM이요. 그 오늘 5월 말까지 군산 공장을 폐쇄한다고 밝혔고요. 철강과 세탁기 등 전방위에 걸친 트럼프발 통상 압박이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슈에 대해서 내용은 어떤 것이고 그 배경은 무엇인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고요. 디스펙 속 소코너 김민하 여의도 동물원에서는 이명박과 다스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추가된 상황들을 짚고 또 최근에 갑자기 부상하고 있는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어떤 의미가 있고 과연 이 어느 정도의 진용이 갖춰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M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GM이 군산공장 폐쇄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 차도 한국 GM 차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 차를 좋아했는데 좀 싫어지려고 하는데, 네, 아무튼 설려는 직전이 지난 13일이었는데요. 제 차는 아디다스입니다. 자전거가 있으시잖아요. 네? 알톤인가 그거 아닌가요? 아니요, 네, 아디다스. 네, 알겠습니다. 네, 제 딴소리예요 지금. 설려는 직전인 지난 13일이었는데요. 한국 GM이 5월 말까지 군산 공장의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 군산 공장 직원 약 2,000명, 계약직 포함한 직원들인데요.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거의 1만 5천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한국 GM은 이날 사업 구조조정 계획 발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군산 공장은 최근 3년 동안 가동률이 약 20%에 불과한 데다 가동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지속적인 공장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번 결정은 지난 몇 년 심각한 손실을 기록한 경영 실적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발표가 되고 설 연휴 직전에 발표가 된 상황이어서 군산 지역이 상당히 지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여러 이 통상 전쟁과 관련된 어떤 그런 조처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해서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요. 일단 철수 결정이 왜 내려진 걸까에 대해서 언론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부터 좀 분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GM의 지금 현재 경영난은 그 GM의 경영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한국 GM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누적 적자가 3조 원에 이르는데요. 네. 한국 GM의 작년 판매량은 52만 4,547대로 2016년보다 12.2%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네. GM 본사는 2013년 글로벌 사업 재편이라는 명분으로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했는데요. 크루즈와 스파크 등을 생산해 유럽에서 팔던 한국 GM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13년 63만 대였던 수출은 작년에 40만 대 밑으로 떨어졌고요. 또 군산 공장은 준준형 세단인 크루즈와 다목적 차량 올란도 등을 생산해 왔는데 전략 변화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게 됐습니다. 군산 공장은 한때 생산량이 연간 8만 대에 이르렀지만 판매 부진으로 2016년 이후 3만 대로 급감했습니다. 공장 가동률은 최근 20% 수준까지 떨어져서 거의 현재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경쟁 업체에 견져 신차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이제 타격이 됐었는데요. 네. 한국 GM이 지난해 출시한 신차는 올류 크루즈와 볼트 전기차 2개 차종뿐이었습니다. 신형 크루즈는 양산을 시작한 지 4월 만에 에어백 부품 불량 문제로 생산을 중단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고요. 선호도가 높은 SUV 라인업은 부재했고 기존 모델의 노후화는 판매 부진과 실적 악화로 이어진 셈입니다. 네, 이 한국 GM이랑 또 GM 본사 간에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어서 그 본사가 일단 한국 자회사를 사실상 착취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금속노조 한국 GM 지부 사무지회가 감사 보고서 등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GM의 2012년에서 2016년까지 누적 적자 1조 9,787억 원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1조 5,067억 원은 GM 본사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본사가 한국 GM에 빌려준 돈에 따른 이자 비용이 4,955억 원, GM이 유럽 러시아에서 철수하면서 들어간 비용 부담분 5,085억 원, 연구 개발비 R&D라고도 하는데요. 연구 개발비와 구매 비용 분담금 3,730억 원, 그리고 본사 업무 지원비가 1,297억 원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한국 GM 쪽에서 연구 개발을 하기도 하고 신차 개발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차를 팔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GM 본사 미국에 있는 GM 본사 쪽에서 이 투자한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갔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이 복잡한 내용의 주장 핵심인데요. 네. 네, 계속해서 그 내용들이 어떤 건지 좀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아까 기간 동안 동기간 사이에 한국 GM은 연구 개발비로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2조 9,926억 원을 썼는데요. 네. 본사로부터 받은 돈이 4,771억 원에 그쳤습니다. 네. 비슷한 외국 투자 기업인 르노 삼성의 경우
연구 개발과 관련해 같은 기간 본사로부터 7,990억 원을 받고 7,205억 원을 지출했는데 GM 본사는 거기에 상응하는 투자를 한국 GM에 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르노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 본사가 있는데, 네. 본사가 그 7,990억 원을 투자를 해서 그 중에 이제 한국 르노 삼성이죠. 르노 삼성이 7,205억 원이니까 거의 투자받은 금액의 거의 90% 가까운 금액을 지출을 하면서 이 연구개발에 그 돈을 쓴 거고요. 네. 근데 반면 이제 이 한국 GM 같은 경우는 이 연구개발비로 2조 3조 원에 가까운 돈을 쓴 건데 그 가운데 본사로 받은 돈은 거의 뭐 5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니까 네. 나머지 2조 5천억 원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렇게 물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건 결국 다 이거를 본사가 가져간 게 아니냐. 한국 GM이 투자한 돈을 그냥 뭐 연구개발비는 쓰지 않고 본사가 그걸 그냥 가져가서 이득을 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거의 손실 금액에 맞먹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네네네. 게다가 소형 스포츠 실용차 트랙스나 전기차인 볼트도 한국 GM이 개발한 차종으로 꼽히는데요. 볼트는 한국에서 생산하지 않고 미국에서 생산돼 역수입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국 GM에서 비용을 들여 개발한 차종은 한국에서 생산하지 않고 로열티만 본사가 챙겨가는 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의사결정의 경위와 구체적인 경영 정보를 노조가 요구해도 본사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GM 본사는 부품 등 원재료 가격을 비싸게 넘기고 한국 GM이 만든 차는 싸게 받아 한국 GM의 경영난이 가중됐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그 철수의 이후에 뭐 여러 가지들이 뭐 종합되어 있는 거는 맞을 텐데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는 대체로 다 GM 쪽의 경영 실패 그러니까 유럽 쪽의 전략으로 쉐보레를 철수하면서 생기는 한국 공장의 부수적인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GM이 별다른 어떤 대책이나 지원 방안이나 뭐 추가로 뭐 개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지원비나 이런 것들을 내놓지 않은 경영 실패가 주요 원인이다라고 하는 지적과 함께 이 애초부터 GM이라고 하는 회사가 한국에 있는 GM을 뭐 활용해서 뭔가 좀 명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내기보다는 자신들이 거기에서 어떤 연구개발 비를 오히려 본사 쪽에 더 차출해가는 방식으로 한국 GM을 착취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 아울러서 뭐 보수 언론들은 익히 예상됐다시피 노동조합에 대한 생산성 얘기와 노조가 뭐 이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 임금을 너무 많이 받고 임금은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생산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들은 혹시 뭐 미나 씨가 보시기에는 좀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나요? 네, 이런 모든 얘기가 사실 좀 웃긴 얘기죠, 다. 네. 그러니까 왜 본사가 뭐 많이 갖고 가고 있고 지금 돈을 뭐 이런저런 명분으로 그러니까 노조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얘기가 노동자들이 돈을 많이 받는 이유와 본사가 돈을 죄 갖고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그 이유부터 사실은 얘기를 하고 나서 무슨 뭐 인건비 얘기나 이런 걸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GM이 지금 이렇게 된 핵심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 때문이거든요. 2008년에 네. 금융위기가 오면서 GM 본사가 어려워지고 이 GM 본사 망하려고 그랬는데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10조 원인가 넣어가지고 살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후에 그때까지는 이렇게 좀 좋은 시절에는 뭐 여기 유럽에도 팔고 저기도 팔고 야 이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볼까 이래가지고 막 어디 진출을 하고 이렇게 좀 확장적인 그런 사업을 갖고 갔다면 이후에는 이제 되는 시장에서 최대한 이제 팔아보고 잘 안 되는 시장을 다 접자 이런 게 기본 전략이 된 거 아니에요, GM이. 네. 그래서 접는 거거든요. 원래 한국 GM에 있는 거는 원래 대우차를 갖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제가 뭐 기사를 쭉 보면은 2002년부터 한 2010년까지는 여기도 시절은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제 유럽 시장이 있고 유럽 시장에 갈 물량을 한국 공장이 찍기 때문에 그 시절이 좋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GM 본사의 경영 방침이 소극적이 되고 수익 창출을 우선하는 이 어떤 조건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공적 자금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시장을 접고 유럽 시장을 접으니까 한국에서 생산할 물량이 없어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네. 생산성 저하라는 건 거기서 온 거예요. 그 당연히 생산을 회사가 여기에 차를 몇 개 만들든지 이제 뭐 1년에 한 10,000개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밤새워서라도 일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겠죠. 네. 예? 근데 뭐 너네는 1년에 차를 뭐 50대만 만들어라 그러면 뭐 그 생산성이 올라가겠어요. 네. 근데 임금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내가 뭘 얼마나 만들었냐를 가지고 지급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 임금이라는 게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생활을 책임져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네. 단지 내가 그 회사에서 얼만큼 일을 한 것에 비례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네. 한겨레에서 그렇습니까? 한겨레에서 기사 몇 개 쓰면은 기사를 뭐 몇 개 썼는지 따져가지고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줍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프리랜서니까. 한 달에 얼마나 일했고 한 달에 방송 얼마나 했고. 그건 그렇네요. 예? 네, 네. 그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네. 이분이 지난번에 저랑 같이 한번 그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틀인가요? 빵꾸를 썼나요? 그래가지고 한번 본인이 써야 되는 비용과 이 수지가 맞지 않아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회사에 휴가를 내면 되는 건데 네. 회사에 휴가 낸다고 해서 뭐 월급이 줄진 않잖아요. 네. 뭐 물론 이제 연차 뭐 이런 걸 나중에 수당으로 보전. 지금 요새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또 오히려 휴가를 다 쓰라고 하니까 네. 그 휴가를 쓰면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쉬면 쉬는 대로 빵꾸가 나는 거죠. 자영업자죠 뭐. 네. 개연 사업자가 없을 뿐이지. 네, 여하튼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조선일보나 이런 보도들을 보면 또 GM 관련된 기사 댓글을 보면 또 그런 댓글들이 되게 많아요. 노조가 너무 강성이어서 GM이 망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로 나오는 어떤 보도들을 보면 그래요. 뭐 도요타 일본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23분에 한 대씩 차를 만드는데 뭐 GM 같은 경우는 26분에 한 대를 만든다. 그런데 임금은 도요타는 평균 뭐 9천만 원인데 GM 같은 경우는 한국 GM 같은 경우는 9,300만 원이라서 좀 더 받는다. 돈은 더 받고 생산성은 떨어지니까 이게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GM 본사의 시각인데 네네. GM 본사가 볼 때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모든 걸 뭐 노동자는 뭐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고 사실 뭐 회사를 굴리는데 뭐 이게 하다 보면은 직원들이 뭐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자살할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말이에요. 나는 유럽 시장은 없앨 것이고 유럽 시장에 생산하는 그 생산 기준도 나는 철수시킬 것이니 이게 뭐 생산성이 저하됐네요. 없애야겠네요. 이렇게 얘기 쉽게 할 수 있는 거지만 네. 이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뭐 예를 들면 지금 노조가 무조건 내가 뭐 공장에서 차를 찍든지 말든지 무조건 뭐 내가 돈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네. 이 노사 협상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고려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도 양보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거기다 대고 노조가 양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노조가 모든 이 일에 뭐 원인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그 전후 관계가 바뀐 얘기죠. 그리고 노조가 양보를 하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신문에 한국 GM이 어렵다고 났으니 우리가 그러면은 양보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회사가 와서 야 우리가 이러저러하게 지금 상황이 어렵고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너희들이 보기에도 합리적인 이런 어려울 만한 이유가 있어서 어렵다. 우리가 다 돈을 삥땅 쳐갖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므로 양보를 좀 해주십사 합니다라고 해서 설득을 해야 이게 되는 것이지. 네. 지금처럼 해갖고 뭐 그게 아무런 프로세스도 없는데 최근에 뭐 어떤 협상도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임단협이나 이런 것을 네. 이제 이걸 빌미로 이제 하겠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설득의 과정이 아니라 협박의 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뭐 양보니 어쩌니 하는 게 앞뒤가 이제 안 맞는다는 거죠. 네. 선후 관계가 틀렸다는 거죠. 네. 일단 지금까지 정리해드린 내용들은 주로 그래서 한국 GM 그리고 GM 본사가 한국 GM 공장 그 군산 공장의 철수를 빌미로 해서 노동조합과 여론에 어떻게 지금 압박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한국 정부에 지금 GM이 어떤 것을 요청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에 더 많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군산 공장 철수 카드를 협상 카드로 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M은 경영 정상화 문제를 놓고 한국 정부와도 협의 중이었는데요. 한국 정부는 GM이 종합적인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GM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다가 갑자기 군산 공장 폐쇄를 발표하면서 뒤통수를 친 거죠. 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자리를 우선시하는 현 정부의 공장 폐쇄라는 극단적 조처를 무기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것으로 읽히고 있는데요. 네네. 미국
GM 본사는 군산 공장 폐쇄에 그치지 않고 다른 공장 폐쇄도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GM은 한국 정부의 자금 지원과 세금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대남만 GM 총괄 사장은 12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 노동조합과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몇 주 안에 나머지 공장들의 폐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간이 없으면 모두가 긴급히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와 협상을 맡고 있는 베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 사업 부문 사장은 2월 말까지 이해관계자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야만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때까지 우리 정부가 한국 GM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지 않으면 GM이 한국 시장에서 전면 철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최근에 그래서 이 GM이 한국 쪽에 지금 무슨 요구를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도도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GM은 지난 1월 서울에서 한국 쪽 관련 기자들과 면담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과 관련 기관들과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로 3조 원에 달하는 29억 달러 신규 투자 증자와 한국 공장 신차 배정 계획을 몇 차례에 걸쳐 구두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정부 관계자는 GM은 자기들이 29억 달러를 신규 투자할 테니 이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지분율만큼 참여하라고 했다. 사는 지분율이 17%이므로 5천억 원 가량 되는데 증자 계획을 꺼내면서 신규 대출 요구도 꺼냈으나 대출 금액은 딱 잘라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산업부 고위 관계자도 그동안 GM이 한국과 협의 과정에서 가동률이 극히 낮은 군산 공장은 해법을 찾아보고 나머지 다른 한국 내 공장에는 신차를 놓고 새로 해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고 신차 배정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시선이라면 공장 폐쇄는 정부 협상용 압박 카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월쯤부터 한국 쪽의 기관, 그 정부나 뭐 이런 쪽 관계자들을 만났겠죠. 산업은행 쪽이나. 네. 여기서 만나서 결국은 3조 원 정도를 신규 투자를 하고 여기에 이제 한국 공장에다가 신차를 만드는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 놓을 테니 너네도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는 이쪽에 같이 추가 투자를 해라. 정부가 돈을 내놔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 내용이 또 구체적으로 지난해 그 12월에 이미 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월 달에 GM이 정부 쪽에 요청을 한 것이고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이 그보다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이미 GM의 8개 조항으로 구성된 요구안을 전달하고 이 이행을 촉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GM에다가 만약에 산업은행이 더 돈을 투자하려고 한다면 무슨 자구안을 내거나 너네가 이런 좀 뭐 바뀔 거나 좀 잘해보겠다고 하는 계획을 보여줘야 우리가 투자를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 8가지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산업은행이 올해 2월 작성한 한국 GM 사후 관리 현황이란 자료를 보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GM 쪽에 몇 가지 요구를 했는데요. 첫째로 흑자 전환 대책, 그리고 자본 잠식 해소 방안, GM 본사 대출금 금리 인하, 생산 물량 확대, 산은의 감사권 행사 약속, 그리고 중장기 경영 계획, 마지막으로 산은의 소수 주주권 강화안과 분기별 재무 실적 등 8가지 사항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한국 GM이 먼저 경영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 재무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GM은 요구안에 대한 별다른 응답 없이 2달 뒤 일방적으로 군산 공장 폐업을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게 우리 입장, 그러니까 이 사안을 잘 모르고 있던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올 2월달에 지금 설 연휴 직전에 갑자기 GM이 군산 공장 철수를 이렇게 선언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 이전에 물밑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 추가적인 보도로 나온 건데 그 전에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먼저 이 GM 쪽에 너네 지금 그 자꾸 적자가 나니까 흑자를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라. 그리고 이 GM 본사 대출금 금리 인하. 아까 이제 노조가 주장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인 거죠. 본사가 자꾸 대출금 뭐 이런 이자 이런 걸 빌미로 한국 GM에 있는 돈을 자꾸 끌어가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하나 한 거고 또 생산 물량 확대 그러니까 한국 GM에서 어떤 것들을 더 생산할 것인지를 또 계획을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산은의 감사권 행사 약속 그러니까 산은이 17%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네 경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사해보고 회계 감사를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별다른 답변 없이 1월 달에 그러니까 뭐 3조를 추가 투자할 테니 너네도 5천억을 내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인 거고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군산공장 철수를
수라고 하는 강력한 수를 던지면서 한국 정부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GM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미를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뭐가 됐든 말이에요. 뭐 돈을 주든지 뭘 주든지 네. GM이 한국에 있는 공장을 내가 한번 돌려보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협상이 될 수가 있죠. 뭐가 됐든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예를 들면 국회 환노위원장인 홍영표 의원 이 사람 뭐 대구차 출신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하는 말 그다음에 이제 GM 측이 하는 말, GM의 우리 무슨 회장님이야, 아니 무슨 사장님이야, 앵그리 사장님이. 네. 해리 앵글인가요? 뭐 하여튼 앵그리여서 앵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네.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네. 네. 이 양반이 하는 말도 그렇고 한국에서 할 의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다른 이제 조직을 보면은 별로 이게 그런 건지를 모르겠다는 게 핵심 문제인 거죠. 네. 만약에 지원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막 지원도 해주고 뭐 여러모로 이제 편의를 봐줬는데 한 2, 3년 하다가 또 집에 가야 되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네. 그 바보짓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기 위한 이제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한국에 있는 공장한테 지금 뭐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돈을 꺼주고 과다한 이자를 받고 고금리로 돈을 꺼준 다음에 과다한 이자를 받고 뭐 R&D 비용을 뜯어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결국 먹튀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 의구심이 있는 한 이 협상 과정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든 잘 풀리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작점은 뭐냐면 지금 한국 GM의 GM 본사가 꺼준 돈을 어떻게 할 거냐부터가 이 얘기의 시작이거든요. 네. 꺼준 돈을 계속 두면 거기서 이자를 계속 내야 될 거니까 그러면은 그게 생산성이든지 뭐든지 한국 GM은 계속 자본 잠시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네. 그거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해라. 그럼 이제 GM 본사가 답을 하겠죠. 지금 뭐라고 정확히 답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도가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물려 있는 3조 원인가 하는 3조 몇천억인가 하는 그 채무를 한국 GM의 자본으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 투자도 하고 중자를 하고 그럴 테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산업은행도 돈을 내라 이런 건데 네, 네. 그게 뭐가 자본으로 전환해 주는 거고 뭐가 신규 투자인 건지 증자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보도마다 다 다르고 네. 그다음에 그게 사실 이게 은행과의 어떤 관계에서 하는 거면 그것도 말이 다른데 결국 GM 본사랑 한국 GM이랑의 그렇죠. 관계잖아요. 돈을 네네네. 꺼주고 받고 증자를 하고 이게 그게 사실 어차피 다 니네 얘기인데 결국 산업은행으로 돈 내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 그게 다른 네네네.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만약 산업은행이 그래서 여기서 유상증자를 하는데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돈을 안 내겠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산업은행 지분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렇죠. 전체 자본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GM 본사 입장에서는 한국 GM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국 GM의 앞길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눈치를 더 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 입장이 되죠. 더군다나 지방선거가 앞에 있죠. 네. 6월 달에 지방선거 하는데 군산공장 벌써 폐쇄돼 갖고 전북이 지금 어렵다 이거 아니에요? 네, 아주 고약한 시점에 네. 폐쇄 결정을 발표한 건데 네. 설 연휴 직전에 그걸 발표하는 바람에 네. 아주 지역 여론을 악화하는데 그렇죠. 아주 큰 공헌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어떤 후퇴할 지점은 다 막아놓고 네.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다 고약한 이런 것만 남겨놓고 사실 내일 갑자기 우리는 다 사업 접고 철수하겠습니다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상황을 조성해놓고 지금 정부한테 이제 이런저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할 때 산업은행과 정부가 시체말 호구도 아니고 네. 응하겠느냐라고 이제 관계자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상황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 물론 이제 홍영표 환노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해소될 것이다. 근데 모르죠 뭐.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예전 쌍용차랑 물론 좀 상황은 다르긴 합니다. 네, 어떻게 해도 군산공장은 폐쇄가 되는 게 기정사실화돼 있어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2006년인가요? 2006년쯤에 쌍용차 사태가 시작됐나요? 2009년인가요? 네. 2009년. 아니 이게 그 얘기가 설왕설래 자체는 2006년부터인데 그래서 네. 상하이차에 넘기는 만에 이제 그렇죠. 그래갖고 네, 노조가 네. 나왔고 쇠사슬을 묶고 난리가 나고 이제 그 직전 과정이 2006년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 2006년이고. 근데 이제 그때 제대로 이제 노조나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응을 잘하진 못했고 이게 거기가 워낙 그래서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2009년도에 파업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네. 그런 과정이 있고 그 이후에 지금 10년 동안 어제도 기자회견을 했던데요.
10년 동안 싸우고 있는 상용차 노동자들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군산 같은 경우도 협력업체까지 거의 2만 명 정도가 이렇게 생계가 걸려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군산 지역 경제가 지금 흔들리게 되는 거고 거기가 또 최근에 조선소도 문을 닫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군산 지역이 지금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GM의 이런 정부 지원을 이렇게 선거에 앞두고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전략들이 한국에만 있었던 전략이 아니라고 네. 하는 얘기를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호주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 유럽에서도 스웨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뭐 이전하고 비슷한 이렇게 여러 가지 수를 가진 상태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선거 이런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앞에 두고 협상의 길을 막 여러 가지를 차단해 두고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정도로만 협상을 유도하는 그런 방향을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좀 문재인 정부로서도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몇 가지 대책이 나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아예 호주처럼 전기차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아예 그냥 너네는 그냥 빠지고 네. 우리가 뭔가 좀 새로운 전기차로 새로운 사업을 네. 좀 지원해서 만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하는데 우리가 이제 떠올려야 될 것은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대우차예요, 결국. 네, 대우차의 승용차 부문이라고요. 근데 대우차는 왜 그렇게 된 거냐, 사실. IMF 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자동차 너무 많다, 이게. 기아차 있고 현대차 있고 지금은 합쳤지만. 그래서 IMF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 그때 쌍차 있고, 그래, 이거 당시에는 삼성차도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우차 있고, 이게 차만 다 만드냐, 어떻게 해. 그런데 지금 IMF가 와가지고, 전체 경제가 쪼그라든 상황에서 차만 이렇게 많이 있어갖고는 다 생존하기가 힘들다. 그래갖고 너희들이 다 합치든지 매각을 하든지 사업을 접든지 해라. 그래서 삼성은 접었죠, 그래서. 삼성은 그때 IMF 때 우리는 김대중 정권, 그때 김대중 정권이잖아요. 네. 김대중 정권하고는 말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그냥 다 접고 그냥 포기하자.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차를 좋아하는데도 에버랜드에서 혼자 그렇게 차를 열심히 운전을 하는데도 우리는 차를 그냥 포기해야지. 이거는 정권하고 얘기가 안 돼서 안 돼요. 이렇게 접은 거예요. 네. 근데 대우차는 안 접었죠. 접은 게 아니라 어떻게 잘 해보겠다고 김우중 회장이 계속 우겼고. 그랬죠. 그게 이제 그동안의 어떤 형성된 관료들과의 어떤 끈끈한 네트워크 이런 걸 활용해 보려고 한 거지만 그게 정권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IMF 국면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도 김우중 회장 그 음모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쪽은 그때 정권 수뇌부가 자기들을 미워해가지고 뒤통수를 쳐가지고 대우가 산산조각이 났다. 이 얘기를 아직도 하는 건데 네. 어쨌든 간에 그때부터 어쨌든 이 대우차 문제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과잉 생산 내지는 이제 과잉 투자, 중복 투자 이런 문제가 겹쳐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골칫덩이에요, 이게 대우차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대우차가 한국 GM이 된 것도 대우차 승용차 부분이 한국 GM이 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외국 자본이 갖고 가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지금 이제 군산 공장을 폐쇄한다고 했고 이것에 매각을 추진한다고 한국 GM 아니죠. 한국 GM 본사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야지 그거를 전기차를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할 거 아니에요. 네. 누가 사는 겁니까 그걸? 그러게요.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은 살만한 데는 상하이 차가 아닐까요?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실익이 없다라고 보는 게 상하이차의 과거 전력이지만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했다가 마인드라한테 넘겨가지고 마인드라한테 넘기면서 기술만 쏙 빼가고 그랬다는 의혹들이 나오고 또 회계 부정도 저지르고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 전력도 전력이지만 한중 FTA에 이제 이 양호 대상 중에 자동차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중국 업체가 갖고 갔을 경우에 이게 실익이 있는 거냐 이런 의문도 있고 그러면 국내 업체 갖고 가는 거냐? 그러면 국내 업체 중에 누가 갖고 가는 겁니까? 네. 이게 뭡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는 거기다 전기차를 만들든지 뭐를 만들든지 말이 되려면은 그거부터 해결해 놔야 된다는 거죠. 누가 갖고 가는 거냐? 그리고 누가 갖고 가는 거냐의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일종의 폭탄 돌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문제를 정부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냐? 그거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말은 좋은데 전기차를 거기서 만들고 이제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이런 어떤 생산 기지로 만들자는 그런 전망이나 말은 좋은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냐. 아직까지는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건 아니고 아이디어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매각과 사가야 되는 사람 문제가 있으니까 아직 현실성이 있는 대안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당장 무슨 뭐 정부가 무슨 기업을 운영하기도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 좌파들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 노동자 멋이 자주관리 기업 이런 것도 얘기하고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영기업 얘기도 하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좌파 단체 내지는 좌파 정당 이런 데 몸을 담고 있으면 그걸 또 대안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실효적인 것이냐 그게 이런 국면에서 실효적인 것이냐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실효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상황은. 그 당장 또 뭐 제가 기술적 부분은 잘 모릅니다만은 지금 그냥 일반적인 가솔린이랑 뭐 경유차를 만들고 있는 그런 공장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의 비용은 또 얼마나 많이 들 것이며 그 기술은 그냥 과연 그대로 또 지금 노동자들 가지고 있는 기술 그게 전기차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것도 잘 모르겠고 어떤 기업이 막 국내 기업이 갖고 간다면 어떤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데가 뒤집어 쓰는 건데 제가 기업 시각에서 얘기하자면 그럴 경우에 그들은 뭐 반대급부를 또 요구하지 않겠어요 뭔가 그렇겠죠. 그게 세금 감면 등등의 어떤 제도적인 측면이든지 아니면 어떤 신산업 진출 등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측면이든지 뭐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같으면 그게 뭐 미르 K스포츠 재단이든지 뭐든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그 사안들께 가장 우려되는 거는 군산 현장이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차에 대해서 뭘 합니까? 제가 집에 앉아 있는데 또 뭐 차도 없어요. 저는 아디다스 타고 다녀요. 저는. 제일 큰 차 타고 다니시잖아요. 네? 전차를 타고 다니시죠. 아 전철, 그렇죠. 6호선 이런 거. 얼마나 큽니까? 군산뿐만 아니라 이제 제 고향이 창원이라 가지고. 창원에도 있죠. 창원에서도 창원에 공장이 막 2개씩 있지 않아요? 불안감이 좀 높더라고요. 친구들도 이제 그 제조업 쪽에 일하는 친구들 뭐 다리 건너서. 쌍용차도 창원에 공장이 있어요. 또 이제 하청업체들에 일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 하청업체 같은 경우는 다망하죠. 하청업체. 쌍용차랑 이제 뭐 GM에 같이 납품하고 있는데 뭐 GM이, 그렇죠. GM이 쓰러지면 이제 걱정이 많더라고요. 창원도 좀 긴장 상태이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 GM이 망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GM 본사가 철수한다고 할 때 핵심은 지금 군산 공장은 거의 지금 물론 군산에 사시는 분들, 전북을 정치적 연고로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군산 공장 폐쇄를 좀 기정사실하지 말고 그것을 이제 일종의 협상 옵션으로 놓고서는 정부에게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해야겠는데 지금 뭐 한국GM과 GM 본사의 태도는 군산 공장 폐쇄 기정사실화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지금 불거진 문제는 그럼 창원하고 부평에 있는 GM 공장은 그게 유지가 되는 거냐 이게 또 쟁점이에요. 그거라도 유지시켜 주세요라는 기조로 협상을 하는 국면이 오고 있는데 그 유지를 하는 거냐 그러면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아까 무슨 뭐 저 신규 투자와 무슨 뭐 유상증자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은 자 그러면 그걸 하는데 또 우리가 그냥 하기는 뭐 하니까 그러면 부평 공장을 담보로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한국 GM이 그러면은 일종의 그 GM 본사로부터 차입한 비용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부평 공장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 해법이 잘 안 보이는 우리를 갖고 놀고 있어요. 그런 사안인데요. 지금 공교롭게도 근데 이 GM만이 아니라 미국 정부, 그러니까 GM도 물론 본사가 미국입니다만은 트럼프 정부도 비슷한 그런 통상 압박들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이슈로는 좀 통상 압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까 하는데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GM 관련해서 먼저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게 GM의 지금 공사 전략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유럽에서도 그렇게 했고 호주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고 스웨덴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 것처럼 원래 GM 본사의 종특인데 지금 트럼프 정부의 어떤 그런 대한국 정부 통상 압박과 이게 연관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 백악관에서였는데요. 여야 상하원 의원들과 미국 노동자를 위한 공정무역을 주제로 연 간담회 첫머리에서 한국 GM이 1차 구조조정을 발표했다. 디트로이트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크라이슬러도 멕시코에서 미시간주로 이전하고 있다. 엄청난 세금 감면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GM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아주 환상적.
또 환상적이라는 단어 좋아하시던데 네. 환상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은 말은 그냥 보면 그냥 웃겨요. 네. 뭐 한국 GM의 군산 공장 폐쇄 결정이 지난해 12월 의회를 통과한 자신의 세금 감면 정책 때문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디트로이트 이전을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네. 한국 GM이 군산 공장을 5월 말까지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13일 발표하긴 했지만 공장을 폐쇄한 뒤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겠다는 발표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한국 정부는 GM이 한국 정부에 신규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군산 공장을 폐쇄하고 부평, 창원 등 다른 공장도 모두 문 닫고 디트로이트로 돌아가는 수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결국 트럼프의 디트로이트 유턴 발언은 한국 정부와 GM 사이의 협의 테이블에서 GM 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 공장 전면 철수라는 압박 카드로 우리 정부와 산업은행에 충분한 자금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심산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부에선 한국의 아킬레스 건이 된 GM 문제를 건드리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에서 한국 정부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제 그 조금 있으면 한미 FTA 개정협상, 재개정협상 관련된 협상이 또 진행이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GM의 군산 철수가 자신의 어떤 정책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GM 본사의 어떤 기본적인 전략인 거예요. 거기에 지금 트럼프가 약간 숟가락을 얹는 그런 행태이면서 숟가락을 얹으면서 이제 그 이 GM을 지원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또 GM을 압박하는 것이기도 하죠. 네. GM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성의 표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엘라베마에 무슨 투자한다잖아요. 공장에. 네네네. 근데 물론 이제 한국에 있는 거를 빼와갖고 엘라베마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투자를 늘리고 국내 뭐 그게 꼭 디트로이트 아니어도 어디든지 간에 일자리를 늘려주는 액션을 취하면 트럼프는 그것도 또 11월 달 중간선거에서 좋은 또 호재로 작용하지 않겠어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네, 그렇죠. 지지율이 지금 답보 상태인 상황이고 11월 중간 선거에서 뭐 상하의원 선거가 이렇게 동시에 진행될 텐데 거기에서 만약에 패배한다 그러면 이 남은 임기 동안의 모멘텀이 상당히 상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가 상당히 트럼프에게 중요한 그런 시기라서 이런 움직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모든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국내에다 투자를 해라. 외국에 나가지 말고 다 국내에다 해라. 갖고 애플 뭐 이런 데가 애플이 거기는 민주당이잖아요. 그런 데는 실리콘밸리 이런 데는 무조건. 그냥 트럼프님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야, 우리는 미국에다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지금 국면이라고요. 네. GM도 성의 표시해야죠. 그러면. 그렇죠. 네. 근데 GM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 요소도 있다고 생각되는 게 네. 트럼프 지지율이 말씀하신 대로 답보 상태고 정권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미국으로 백시켜 놨는데 다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 다시 법인세를 올리면 나중에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제가 경영자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트럼프가 오라고 한다고 왔을 때 그게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계산기도 좀 두드려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이제 대선 후보가 되면 안 되죠.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에도 온건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힐러리 클린턴이 사실 그런 경제나 이런 측면에서는 온건파였죠. 네.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되죠. 그런 사람은 거의 암살해야죠. 기업 입장에서는 뭐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후원금을 안 주겠죠. 그렇죠? 네, 뭐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뭐 아무튼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렸네요 지금. 네. 야, 트럼프가 그래서 그 최근에 지금 이거는 뭐 GM의 차원의 움직임이지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이랑 뭐 세탁기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 지금 강력한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네, 그때 보니까 백악관에도 TV는 LG 거더라고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던데. 그렇죠. TV가 네. 생각해보면 미국 메이커가 생각이 안 나요. TV가. 네, 미국 메이커가 없지. 세탁기는 그래도 월풀이 있는데 네. 미국은 생각이 안 나요. TV가 미국 메이커 생각이 안 나요. TV는 그냥 소니 아니면 삼성 LG 아닙니까? 일본 아니면 한국이에요.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최고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그러니까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한 데 이어 이달 12일에 한국에 보복관세 성격의 호혜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 한국과 아주 나쁜 무역협정을 맺었다. 우리는 한국과 무역협정을 협상하고 있는데 협상을 하거나 안 되면 폐기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자유무역협정 폐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는 미국산 제품에 다른 국가들이 세금만큼 관세를 매기는
호외세도 다시 꺼내들고 나섰는데요. 자동차, 텔레비전, 세트 등이 대부분 한국에서 온다며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그것에 호혜적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제3차 한미 FTA 재협상이 다음 달 초로 예정돼 있는데요.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를 협상 카드로 쓰면서 한국 쪽을 궁지로 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세이프가드와 그 호혜세 게다가 지금 뭐 한미 FTA 재협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압박 이런 것들이 거의 동시에 나오고 있고 또 한국의 설 연휴인 그 지난 16일이었는데요. 그 현지 시간 16일이긴 합니다만은 네. 미국 정부가 철강에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 뭐 이렇게 상무부에서 내용을 공개하게 됐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시했습니다. 이미 한국산 철강 제품 가운데 80%가 각종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받는 상황에서 추가로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철강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네네. 미국 상무부가 이 방안의 근거로 제시한 건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입니다. 네. 보고서에는 한국을 포함해 브라질, 중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인도, 말레이시아, 러시아, 남아공, 타이, 터키, 베트남 등 12개국 철강 제품에 53% 관세를 부과하거나 모든 국가의 철강 수출을 2017년 수준의 63%로 제한, 모든 수입 제품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 부과 등 세 가지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1일까지 이 가운데 하나 또는 일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미국 무역 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입니다. 네, 이게 상당히 오래된 네. 낡은 법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상무부가 이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해서 방금 그 이 세 가지 조항을 트럼프에게 선택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올린 건데 이재호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이니까 이게 제정된 시점이 1962년 냉전 시대 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법이 적용된 사례는 1982년 리비아 석유 수입 동결 등 5건밖에 없어가지고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면서 철강이랑 알루미늄 제품 수입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 안보 영향조사를 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보고서가 나온 건데요. 결국은 이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위해서 냉전 시대에 제정돼서 이제 거의 사라질 법한 그런 법안까지 꺼내서 지금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 GM 군산 공장이랑 그 이 철강까지 결국은 고스란히 국내 한국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지금 결국은 국내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 내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철강 가공 제품 및 철강 1차 제품의 경우 수출이 100만 달러가 이루어지면 취업 유발 인원이 각각 5.9명, 4.6명으로 철강 수출로 만들어낸 직간접 일자리는 지난해 연간 15만 5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철강업계의 지난해 철강 대미 수출액인 32억 6천만 달러는 전체 철강 수출액의 약 9.5%를 차지하는데요.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미국 수출이 막히면 당장 1만 5천 명의 고용 타격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이 수출 1위를 기록 중인 품목은 총 94개, 2016년 기준으로 94개인데요. 이 가운데 철강 제품이 20개입니다. 네. 또 세탁기 등 가정용 전기기기와 자동차의 지난해 수출 취업 유발 효과는 각각 4만 4천 명, 63만 8천 명입니다. 수출 100만 달러당 취업 유발 인원은 가정용 전기기기 10명과 자동차 8.6명, 전체 제조업 이 두 개가 제조업 평균인 7.3명보다 높은 상황인데요. 네. 무역협회는 지난해 한국 제조업 총수출 그러니까 5,602억 달러가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유발한 일자리 규모가 415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네, 뭐 무역협회 추정이고 약간 좀 경제적인 관점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네. 추산이긴 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 정부가 압박을 가하면서 여러 가지 보호무역 조처를 취함으로 해서 한국 경제에 그러니까 좀 아직 거칠게 추산하자면 415만 명에 이르는 어떤 일자리 규모가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왜 이런 발언들과
정책들과 이런 보호무역 기조를 최근에 더 강화하는 조처들을 갑자기 막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걸까요? 일단 뭐 트럼프의 당선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계층은 이른바 러스트벨트의 백인 저소득 노동자들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그 핵심 지지층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나 이제 정치는 위기에 빠지면 핵심 지지층한테 SOS를 칩니다. 네. 그 핵심 지지층이 좀 단결력이 강하게 좀 유지가 돼야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지지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어쨌든 일자리인 거고 특히 제조업과 관련된 일자리가 늘어나길 바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를 특히 무역 확장법을 들고 나온 거를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무역 확장법이 이제 냉전 시대 때 제정이 되긴 했지만 70년대 되면 이제 자유무역이 기조란 말이에요. 네. 그 자유무역이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무역이 무조건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쉽게 적용할 수 없는 법이 된 거죠. 무역 확장법이라는 건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안보와 통상을 연계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지금 안보와 통상을 연계해서 지금 사용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을 지금 갖고 나온 것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자기가 지지 기반인 지지층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내가 일자리를 갖고 올 것인데 그 일자리를 지금까지 뺏어간 건 누구냐면은 중국이 뺏어갔다는 거예요. 중국이. 네. 그래서 철강 문제는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철강을 과잉 생산하고 있고 그 과잉 생산한 철강을 미국에다가 갖다가 팔고 있기 때문에 무역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어렵고 미국 기업이 어려우니까 일자리가 안 생기고 그래서 백인 노동자들이 힘들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게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뒤집어야죠. 그러면 중국을 우리가 압박을 하고 그래서 중국을 압박을 하려면 그 압박의 소재가 철강 분야고 그래서 철강을 갖다가 일자리를 뺏어오면은 우리 노동자들 일자리가 많아진다. 근데 이 트럼프 지지층이 또 갖고 있는 핵심 공포 중에 하나는 또 북한 문제가 있죠. 네. 북한 문제가 있고 북한이 ICBM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북한이 주적이다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북한을 여론조사 해보니까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하는 미국인이 50% 이상이다. 그것처럼 북한에 대한 위기감이 전례 없이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사실 핵심으로 놓고 아마 이 11월 중간 선거에 대응할 것인데 물론 생각대로 되지 않겠죠. 지금 뭐 총기 사고 터지고 이래서 이제 또 의제가 바뀔 수 있는데 어쨌든 중국에 대한 압박은 그 대북 문제와도 연관이 있어요. 예, 중국이 그동안 북한을 봐줘서 국제적인 어떤 그 대북 제재에서 중국이 구멍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중국이 더 강하게 북한에 대한 제재에 나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국에 막 책짓질을 할 것이고 그 책짓질의 수단이 무역 불균형 문제이다.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중국에게 북한을 더 압박하시오라고 내가 얘기할 거야라는 게 트럼프가 지금까지 해온 얘기였어요. 네네.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철강 분야를 압박을 해서 중국으로부터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든지 네. 아니면 대북 제재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 양손에 떡을 들고 있는 것이고 그 양손에 떡을 들고 있는 게 기존의 어떤 미국이 좋아하는 자유무역을 절대적인 어떤 선으로 보는 그런 기준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인데 네. 미치광이 전략을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쓰기 때문에 그런 국제 규범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린 거죠. 무시해서 우리는 아메리카 퍼스트고 보호무역이고 고립주의이기 때문에 우린 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라면서 우리는 안보와 무역을 그전까지는 우리는 이 정치와 경제를 연관시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신자유주의적 이런 마인드로 경제를 운영해 왔지만 네. 이제부터는 아니야. 이제부터 정치와 경제를 막 연결을 막 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죠. 이 두 양손에 두 개의 떡을 들고 동시에 추구하는 게. 네. 거기서 불똥이 한국으로 튀는 것은 지금 그 얘기를 또 합니다. 중국이 이 철강을
미국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부터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조치가 취해졌었거든요. 네. 관세라든지 아니면 수입량을 줄인다든지 이런 걸 취했는데 그 중국 철강제를 한국이 수입해서 가공을 해서 거기에 뭘 만든 다음에 그것을 미국에 수출해서 이익을 얻고 있다. 즉 중국이 한국을 통해서 철강제를 우회 수출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한국을 그 아까 얘기한 무역 확장법을 발동시키는 것에 대한 그 대상 국가 중에 하나로 넣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그 우리의 미국의 입장에서 대중국 압박에 구멍이 되고 있다. 한국이 그걸 네. 막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핵심은 중국을 더 압박해야 되고 중국을 압박하려면 한국을 압박해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건 중국으로부터 뭘 수입해서 그거를 가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 비율은 전체 철강제 수출에서 크지 않다. 네. 근데 그렇게 설명해도 해결이 안 나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국으로부터 철강을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건 맞단 말이에요. 네. 그게 미국으로 수출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최대 수입국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 조선일보 등등은 왜 캐나다, 일본 등은 이런 제재 그렇죠. 보복 네.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에 넣지 않았는데 한국만 넣느냐. 같은 동맹인데 왜 한국은 이렇게 하느냐. 그거 우리가 북한에 유화지어 써가지고 미국이 보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심지어 동맹이라고 하는 것도 네. 그냥 소위 말하는 동맹 이렇게 얘기를 네. 하면서 네. 그냥 지금 한국은 지금 거의 홀대하고 있고 네. 그런데 한국은 중국에는 뭐 이 사드 문제 이럴 때는 네. 제대로 대응도 못 하더니 네. 이번에는 좀 이따가 지금 뭐 한국 정부의 대응도 말씀드릴 텐데 지금 미국의 이런 대응에는 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고 네. 이러므로써 지금 미국을 달래지 못하고 네. 오히려 지금 이제 손해만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프레임 잡아서 얘기를 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대북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중국을 대하는 미국의 그 첫째 중국을 대하는 미국의 이제 기본적인 정책 기조에 의한 문제고 네. 일본이나 캐나다의 경우는 뭐 중국의 철강에 수입을 많이 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일본도 네네. 그렇게 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을 뭐 중국의 철강 수출의 우회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혀. 네.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니까는 그 얘기가 억지로라도 성립이 되는 것이고 네. 문제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차이에 눈을 감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보수 언론이나 자유한국당, 조선일보나 자유한국당 거의 똑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한국 정부가 지금 이런 미국의 통상 압박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설 연휴 직후였던 19일 미국에 잇따른 무역 압박 조처에 대해 불합리한 보호 무역 조치에는 세계 무역기구 그러니까 WTO의 제소함과 동시에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도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에 이상이 우려된다며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한국 GM의 군산 공장 폐쇄에 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군산 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네. 뭐 이례적으로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한 건데요. 네. 문 대통령의 이렇게 강도 높은 발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1년의 무역 보복 조처가 도를 넘고 있으며 이번에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 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 수입의 안보 영향 공고 조처가 그 정점을 찍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역업계에서는 미 상무부가 권고한 제2안 그러니까 12개국에 최소 53%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에서 일본, 독일, 대만 등 미국의 다른 동맹, 우방국산 철강은 수입 규제 대상 12개국에서 뺀 채 유독 한국만 포함시키며 동맹국 한국을 때리는 상황에 문 대통령이 우려하고 반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불어서 현 문재인 정부가 이제 새로운 통상 기조를 그 대미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네. 중국과 러시아 뭐 같은 신북방이나 동남아 등 신남방 진출로 설정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도 약간 양국 간의 그 통상관계 악화를 무릅써 가면서도 일단 할 말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날 발언한 내용 중에서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서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를 삼아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가 뭐 대통령 발언 말고 뭐 다른 그 뭐 지금 기재부나 뭐 여러 관료들의 얘기들과 또 이런 얘기들이 종합해서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쓸 수 있는 카드 없어요. 네, 네. 없고 미국이 그러자고 하면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네. 답이 없습니다. 문제 이제 그런 거는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한 것 중에 또 중요한 대목이 안보와 통상은 분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한 거하고 좀 네. 배치되는 그래서 네. 반대하는 그런 쪽 얘기죠. 네, 그거를 또 엄청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안보와 네. 통상을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야당들은 안보와 통상을 정말 분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아야 분리할 수 없고 안 받아들이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프레임을 자유무역으로 전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민변의 통상위원장 하시는 송기호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네. 송기호 변호사님은 정치하시려고 요새 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오늘 한겨레 일면에도 나왔는데 그 얘기 자꾸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동안에 이제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에 대항해서 기존의 이제 유럽연합 국가들이나 이런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이런 국가들이 그동안 갈등 관계 가져온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국제회의기구나 이런 데서 거기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무슨 뭐 중국을 향한 뭐구 그다음에 그게 뭐 대북 문제 어쩌고 이게 아니라 이게 그런 것들을 어떤 중국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그런 방식으로 갖고 가지 마라라고 하는 대열에 같이 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 자체를 미국한테 왜 우리만 갖고 그러세요가 아니라 너네 왜 자유무역 기조 니네가 지금까지 얘기해온 자유무역 기조를 흐트러뜨리세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동맹을 우리가 구성을 해가지고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네, 네. 네? 트럼프 행정부가 남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보복 관세를 매기고 무슨 뭐 호예세라는 말도 안 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다 그러면은 한국 혼자서 그 보복 관세를 해봐야 뭐 티도 안 나는 것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유럽 국가들 다 묶어갖고 한번 미국의 경제 보복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12개 네. 나라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공동 대응해라 뭐 이렇게 네.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그게 뭐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네.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그 나라들하고 한번 다 싸워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거야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뭐 자유무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약간 기분 나쁜 것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거는 뭐 그 다음 문제인 것 같고 아무튼 이제 그런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이 보관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이 문재인 정부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그래서 그런 압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무역확장법 232조에 부과된 권고안 3개 중에 우리에게 제일 불리한 2안을 채택을 안 하는 결정적인 방아쇠가 될 것이냐. 그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그 WTO 제소를 대통령이 언급했는데 네. 그 WTO 제소 같은 경우도 뭐 제소를 하는 거야 뭐 할 수 있지만 네. 시간이 대단히 오래 걸리고 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네. 그리고 그 시간이 오래 걸려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네. 거기에 따른 추가 조처를 뭐 트럼프가 뭐 우리는 안 한다 그래 버리면 WTO 탈퇴한대요. 네, 그런 거고 지금 탈퇴한다고 얘기가 나고 있으니까 네.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지적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안 지키면 WTO의 어떤 그 권고나 가이드라인을 안 지키면 상대국이 그리고 세계 무역기구 아닙니까? 자유무역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예. 상대국이 보호관 왜냐하면 자유무역이라는 거는 관세를 최대한 낮추고 서로 자유롭게 해라. 근데 그거를 안 지키면 그럼 상대국도 보복 관세를 매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근데 그렇게 제로섬 게임으로 갔을 때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서로 보복 관세를 매기고 야 이씨 해볼래라고 하면 당연히 규모가 큰 데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실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또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개의 국가와 공동 대응을 그렇죠. 한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지금 언론, 그러니까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이랑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이런 쪽에서는 결국은 이 문제, 미국 정부의 한국산 철강 관련된 관세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친중 노선 때문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또 본질을 좀 위배한 그런 발언들이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들이 좀 드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친중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한테 뭘 안겨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하고 싸워가지고 막 중국을 막
뭐 사드 보복을 받고 WTO 제소하고 이러면 트럼프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뭡니까? 네, 네. 11월 중간 선거에 그걸 가지고 트럼프가 자기 성과로 뭐 선전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네. 그냥 그런 거지 그건. 그리고 이제 또 이 조선일보 등등이 얘기하는 게 왜 사드 보복은 WTO 제소를 안 하고 미국이 하는 건 WTO 제소를 하냐고 하는데 사드 보복이라는 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그런 건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걸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네. 우리가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습니까? 우린 다 알죠. 그게 사드 보복이 있다는 건 알죠. 네. 당연히 있죠. 당연히. 그렇지. 하지만 그것을 WTO에 제소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죠. 네. 그게 논리 싸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WTO 갖고 갔는데 제소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아닌 근거가 없네요라고 해서 지면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 사례가 달라요. 근데 이거는 미국은 그 상무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대통령에게 발언하고 있고. 네, 그렇게 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WTO 제소를 했을 때 승소 가능성도 있고 네. 그 두 사안은 다른 사안이죠. 다른 사안인데 이거를 묶어가지고 왜 중국은 봐주고 미국은 안 봐주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웃긴 얘기죠. 네. 그렇게 웃긴 얘기고 그다음에 다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국이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 프레임에서 그걸 이제 해상 차단론으로 가서 네. 해상에서 뭐 또 유류를 다 중국 배가 북한에 넘겨주고 그래갖고 여전히 제재에 구멍이 되고 있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이 생색내기 측면에서라도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기류이긴 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한반도 운전대를 갖고 왔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미 관계에서 원래 중국이 우리나라가 그 미국에 찰싹 달라붙어 갖고 대북 압박만 할 때는 북미 관계를 중국이 중재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실리는 정치적 부담이 그만 컸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나 이런 거를 쉽게 나설 수가 없었다고요. 만약 북한에 제재를 하게 되면은 북한이 그러면은 뭐 중국에 대해서 신뢰를 잃게 될 거고 실제로 지금 안 좋죠. 네. 그렇게 되면은 북미 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레버리지 없어지기 때문에 미국한테도 할 말이 없어지고 미국은 계속 뭐라고 하고 중국한테 뭐라고 하고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없어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김을 빼줍니다. 우리나라가 그 북미 관계 사이를 조율한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네네. 중국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럼 남한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북 제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게 됐습니다. 미국이 할 말도 있고 저 남한이 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의 카드도 뺏어올 수가 있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사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더 많은 그러면 그 시비거리를 찾아보자라고 생각해서 해상 차단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한국을 통한 철강 우회 수출로도 얘기하고 네. 중국이 여전히 꼼수를 쓰고 있군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갖고 오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된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한반도 운전대를 그러면 중국한테 다시 주는 겁니까? 또는 뭐 미국한테 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측면은 있죠. 네.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거는.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지금 뭐 온갖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고 통상 압박과 GM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좀 미나 씨 시각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이 너무 이런 좀 비본질적인 어떤 프레임 싸움 이런 거 말고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어떤 부분을 생각하느냐. 네. 뭘 제가 집에 있는데 뭘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상 압박이나 이런 뭐 GM 철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거듭 남론들이 좀 네. 경제적으로 오가고 있는데 네. 이 판단이 안 서는 부분들이 꽤나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보호무역, 자유무역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네. 또 이렇게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군산 공장의 어떤 상황을 또 얘기하려고 하자면 또 한국이랑 미국 정부 사이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좀 이 협상 사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곤란해지는 상황도 되고 네. 어떤 측면을 좀 우리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바라보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한 관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실 이제 좀 그러면 이제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 될 수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로 틀로 가져갈 때 사실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 정치가 맞닥뜨린 이제 그 딜레마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로 대변되는 어떤 극우 정치의 흐름이 보호무역을 갑자기 주장하는 것이고 그러게요. 네. 원래 자유무역을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자본의 이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해 왔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왔고 자유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이런 어떤 글로벌
차원에서의 어떤 시장 경제의 우위가 확인이 되고 네. 그 시장 경제 우위가 확인이 됨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산업 구조 재편이 일어나고 그 산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노동자는 더 많은 이제 그 손해를 봐야 되고 네. 이런 구조가 고착화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네. 신자유주의자들이 주도한 자유무역 질서 전 세계적 자유무역 질서 안에서 근데 지금은 오히려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미국 내 언론이 보도하는 걸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유무역이라는 게 노동자한테도 이득이 되고 회사한테도 이득이 되고 우리 모든 정치 이득이 되는데 트럼프가 그것을 보호무역을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로 주장함으로 인해서 그걸 다 훼손시키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철강에 지금 이렇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자본의 이득이 축소되고 미국 자본의 이득이 축소된대요. 지금 그 CNN 등이 얘기하는 것은 네네. 미국 자본의 이득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미국 내에 있는 철강 노동자들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네. 이 보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통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네. 노동자들의 어떤 이득 내지는 노동자들의 어떤 형편 이런 것들의 재고를 얘기하고 싶은 이른바 고전적인 의미의 진보 내지는 좌파 세력들이 그럼 지금 노동자들에게 결국 이득이 되는 거니까는 자유무역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유무역이라는 거의 전제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경제를 충분히 이렇게 시장 경제의 원리, 그다음에 공정 경쟁의 무한 경쟁의 원리대로 운용을 하면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그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사실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네.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그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의 문제가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방식인 것이냐, 그리고 그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어떤 정치인 것이냐, 그런 거를 같이 봐야지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구도에서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를 두고 싸우는 이 과정이라는 거는 돌고 돌아서 그럼 결국은 그 이득을 누가 가져가는 거냐로 볼 때는 결국 뭐 기득권이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로 지금 귀결되고 있다라는 네. 점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 노동자의 이득이나 없는 사람들의 이득을 추구해야 될 정치가 그럼 지금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 이걸 갖고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저도 보니까 그 기사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미국 기업들이 오히려 이걸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원가 그렇죠. 가격이 자국으로 돌아가면서. 그렇죠. 그럼 생산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게 또 노동자들이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트럼프는 이미 재작년부터 보호무역을 강하게 해왔는데 작년에 적자가 최고치를 기록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트럼프는 미국 국민 노동자를 위해서 있는 지금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기업과 약간 동일화된 느낌.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가장 이윤을 높일 수 있는 수준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노동자들에게까지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그 아까 보수 언론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조선일보는 완벽하게 이제 국내 보수 정치 세력이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정확하게 트럼프에게 이제 이렇게 아부하는 발언을 이제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오랜만에 저도 이제 기획 취재 때문에 일간지를 못 챙겨보다가 아침에 봤는데 기사는 썼어요. GM은 이렇게 해가지고 먹튀를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추가 지원을 하면은 이제 기사에서는 모 기자가 이렇게 했는데 사설에서는 그냥 정부랑 노조만 때리더라고요. 정부랑 그렇죠. 노조야 각성하라. 그래도 중앙일보는 양심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GM과 노조와 뭐 정부가 함께 풀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GM 문제가 지금 국가주의의 시각에서 보면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GM이 그냥 초국적 자본이 와갖고 먹칠을 한다는데 네. 그런 정서가 있는데 보수 언론이라고 해서 뭐 용가리 통뼈입니까? 그냥 노조가 양보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건데, 그렇죠. 네. 그게 GM 시나리오거든요. 네. 노조가 일단 양보를 시켜놓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2월 말이 지금 마지노선이잖아요. 거기서 노조의 100개 양복을 받아내고 그 100개 양복을 빌미로 해서 이제 어떤 신규 투자든지 뭐든지 자기들이 뭔가 해줄 것처럼 액션을 취하고, 네. 그 액션을 취한 거를 토대로 해서 정부 지원을 얻어내고 그다음에 먹칠을 하든지 말든지, 이제 이게 시나리오인데 그 시나리오를 지금 제일 충실히 얘기하는 게 조선일보예요. 그렇죠.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만 돼도 요즘 동아일보 엄청 착해요. 그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만 돼도 그렇게까지 얘기는 못합니다. 네. GM을 비난을 하면서 노조를 때리지. 네. 그 조선일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조선일보 광고주를 조사해와야 된다. 아니, 사설에서 혼자 사설에서 네. GM 딱 빼놓고 노조랑 정부만 엄청 깨더라고요. 네, GM이 광고를 대단합니다. 줬나? 이런 네. 생각으로. 네, 대단합니다. 조선일보는. 여하튼 그렇습니다. 복잡한 이슈인데요. 그래도
우리 전체 경제도 경제지만 지역에 지금 있는 웃겨졌다고요. 진보가 지금 자유무역을 수호하게 생겼다고. 이거 어떡하냐고요, 이거 지금. 많은 분들의 또 삶과 그 생계 문제가 연결돼 있는 문제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정부도 정부지만 여러 부분에서 현명하게 좀 살펴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디스펙터 소코너 김민아의 의도동물원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봬요. 네, 디스펙트 속 속코너 김민아의 여의도동물원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저희가 그 설명드린 것, 그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거기 관련해서 또 다스와 이명박 수사 추가 수사 내용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를 해드리고 후반부에서는 지방선거 얘기를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다스와 이명박 얘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이학수 전 그 삼성그룹 부회장 지금 활발하게 지금 검찰 수사에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요청에 따라서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라고 했던 그 검찰의 수사 혐의를 인정하고 자수서를 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학수 전 부회장은 2009년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대납이 청와대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결정 과정에 이건희 삼성 회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냈습니다. 삼성 쪽이 대납한 소송 비용은 하나로 45억 원, 370만 달러 규모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학수 씨가 이게 삼성 이건희 회장 시대 2인자인데 네. 왜 삼성 쪽의 혐의를 밝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스모킹 건이 됐느냐 이런 얘기가 좀 설 연휴 내내 좀 이슈였는데 네네. 최근에 보도가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비밀을 좀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2009년 말 이건희 회장의 사면 복권과 2010년 3월 경영 복귀 직후 이학수의 위상은 급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건희 회장은 복귀 8개월 뒤였던 2010년 11월 이학수 부회장을 삼성물산 고문으로 발령내며 전격적으로 제거 수순에 들어갔는데요. 네. 당시 전기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삼성 전 임원은 이학수 부회장의 인사는 발표 전날에도 아무도 몰랐을 정도라고 회고했습니다. 네. 당시 삼성전자 최고 재무 책임자, 삼성미소금융재단 사장,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사장, 삼성토탈 사장, 삼성에버랜드 사장 등 이른바 이학수 사단으로 알려진 경영진도 함께 경질이 됐는데요. 네. 삼성전기실 출신 한 임원은 이건희 회장이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2008년 4월부터 2년간 경영에서 물러나 있는 동안 이학수 부회장은 예전과 동일한 역할을 하면서 힘이 더 세져서 심지어 이학수 부회장이 삼성의 실제 주인이라는 얘기까지 돌았던 것과 연결짓는 시각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건희가 그 검찰 수사를 받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이러면서 삼성 경영에서 손을 뗀 사이에 이학수가 사실상 이 삼성을 지배했다. 네. 이런 내용들을 보고 복귀한 직후에 이학수와 이학수 측근들을 제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여기에서 이학수가 이제 앙심을 품었고 그 이후에 지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삼성의 약점이 될 만한 사안들을 술술 불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중간에 지금 서울중앙지검 쪽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또 나왔는데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 이런 단서가 포착됐다고요? 네, 한겨레 단독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현대차가 2009년께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하는 형식으로 10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10억 원 안팎의 돈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약 400만 달러, 약 40억 원을 현지 대형 로펌 에이킹 검프에 송금한 것과 같은 방식이었는데요. 네네. 검찰은 이 돈 역시 삼성처럼 이전 대통령 쪽 요구에 따라 현대차가 건넨 뇌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스 관련 중간 수사 결과 요 발표 내용만 정리하고 이런 내용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민아 씨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은 1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가의 비자금 조성이 2008년 2월부터 3월까지 이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해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한 이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에 계속 관여한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도덕성의 치명상을
영향을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은 이전 대통령 일가가 2003년 이후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100억 원대인 것을 확인했지만 조사를 하면서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일단은 상당한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계속 비자금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서 당장은 지금 비자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죠. 100억 원대가 몇 개가 있어가지고 헷갈리는. 뭐가 뭔지. 비자금이 뭔지 뭐 이 비서가 횡령한 비자금이 있고 뭐 가족 누가 도대체 차명재산 관리인 몇 명입니까 도대체. 차명재산 관리인이라고 나오는 사람만 한 대여섯 명의 이름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김백준, 김희중, 뭐 이영배, 뭐 금강 뭐 대표 뭐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고요. 또 여하튼 이 그 도곡동 땅 저희가 한번 정리해드렸죠. 이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의 행방도 이번에 확인이 됐고 또 수사 과정에서 외장 하드 등을 통해서 다스의 실소유주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사실상 지금 MB 거라는 거는 거의 뭐 검찰이 확증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함께 그 BBK 특검인 정호영 특검은 그 원래 이제 애초에 다스 비자금 120억 원을 찾아내고도 은폐했다 뭐 이렇게 돼서 고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서 약간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스 수사는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재밌게 보죠, 뭐. 네. 아니,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그죠? 아니, 제일 재밌게 본 것은, 이게 포레스트 검프 있잖아요. 이게. 에이킨 검프. 예, 거기다가 돈을 이렇게 줄 때, 삼성이 해외법인이 이 컨설팅 비용으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컨설팅 비용 쪽으로 줬고, 그거를 줄 때, 소송 비용보다 더 많은 액수를 주게 했다. 네. 그죠? 그 다음에 실제 소송 비용보다 많이 줘서 남았다, 돈이. 그러면 남은 거를 그러면은 에이킨 검프가 갖거나 삼성에 돌려받는 게 아니죠. 네. 그걸 이명박이 회수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명박이 김백준한테 그거 받아가라고 시켰다라고 또 너가 일부에 나한테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게. 아니 어디까지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것은. 네. 이명박은 어디까지 해먹는 겁니까? 아니 네. 어떻게 옛날에 이제 이명박이 대권을 잡았을 때 말이에요. 대통령이 됐을 때 야 이게 대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렇네 이렇게 웃고 말았을 때는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을 믿은 게 아니라 신뢰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상상 영역이 바뀌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그걸 받아오라고 할 수 있는지 대단합니다 정말. 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의심 도곡동 땅 이런 데까지 이제 갔는데 대단합니다. 네. 근데 정말 이 이명박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수사 결과나 이런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검찰 놈도 정말 나쁜 놈들이다. 아니 지난 10년 동안 9년 동안이죠. 그렇게 외부에서 요구를 하고 요청을 했는데 못 밝혀냈다고 하고 오히려 이명박을 옹호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러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싹 바뀌어가지고 싹싹 밝혀내는. 자료는 어디에다 두고 있잖아요. 기록 어디다 보관해놨다가 꺼내가지고. 네. 지난 화요일에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일하고 있는 부문 내 팀장들이 저녁 회식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검찰 나쁜 놈들이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그 얘기를 택시를 타고 하면서 하는데 택시 아저씨가 막 동의를 하면서 이런 나쁜 놈들이 우리 이명박을 잡아간다. 아니에요. 이분은 이명박에 대해서 엄청 욕하더라고요. 네. 신기한 분이더라고요. 택시 기사분 중에서는. 홍준표 라인인가? 아니, 이명박을 막 엄청 욕하면서 조선일 얼마 전에 그 자기 택시에 조선일보랑 중앙일보 기자가 탔는데 이렇게 자기가 물었대요. 왜 도대체 기사를 그렇게 쓰느냐? 이 이명박이 저렇게 나쁜 놈인데 그걸 옹호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쓰느냐고 했더니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며. 뭘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걸 해서 이건희를 사면시켜주고 뭐 어쨌다라는 얘기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계속 뭘 당연하지 않겠어요? 계속 뭘 한 거예요. 계속 줬다가 해줬으니까 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희 회장을 그냥 사면시켜준 게 아니다. 돈 받고 사면시켜준 게 아니라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시라고 사면을 시켜줬다. 이건희가 유치했다는 거죠 지금. 그게 뭐 이명박 쪽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건희 아니었으면 평창이 유치가 안 됐다. 그건 이건희 회장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은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검찰이나 이런 그러세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라고 하면서 2009년도에 무슨 뭐 법 개정해 준 거 뭐 그다음에 뭐 저 삼성 차명 계좌 찾아내고 뭐 안 한 거 이런 거를 다 끄집어내면 다 대가 관계가 성립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게 결국은 경영 승계까지 간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예. 경영 승계는 없다고 재판부에서 2번이나 확인을 해줘가지고. 과연 없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걸. 홍준표는 또 그거를 페이스북에 써가지고 자기가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건희 회장 사면을 건의했었다고 하면서 도대체 누구 편인 건지 대단합니다. 네, 홍준표는 참네. 이재호 기자가 너무나 사랑하는 홍준표. 여하튼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또 재미있는 이슈가 결국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그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로 그래서 약간 야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후보가 없으니까 사실상의 야당 단일 후보로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러고 하고 있는 얘기들이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네. 안철수 측근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요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최근 한 목소리로 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무게를 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박주선 공동대표가 지난 13일 안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 우리 당의 큰 자산인 만큼 당을 위해 필요한 역할이 주어진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이태규 사무총장도 20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야권에서 마땅한 주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안 전 대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이라면서 안 전 대표가 나가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태규는 뭐 그 안철수 최측근 네. 브레인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거의 지금 안철수도 저울질하고 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사안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의 최측근 같은 경우가 또 뭐 노컷뉴스랑 통화해서 이 서울시장 출마도 가능성이 있고 부산 출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당과 당원들의 요구인데 그 재보궐선거 출마설도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의원직을 던졌기 때문에 다시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없다. 그래서 백의종군을 선언하는 목적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미랄이 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방점은 지방선거에 맞춰 있다라고 해서 사실상 그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출마보다는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이쪽 출마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 지방선거의 구도는 좀 어떻게 재편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상당히 높아졌고 네. 이제는 뭐 다들 그 얘기하죠. 제가 뭐 처음에 옛날에 말씀드린 이심전심 단일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제 네, 네. 남경필 경기도지사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서울시장 있고 그다음에 뭐 비록 저 기분 나쁘지만 유정복 인천 인천시장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심전심 해갖고 하자. 서로 후보 안 내서 꼭 단일화 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네. 그렇게 하자 이런 구도가 잡혀가고 있는 거긴 하죠. 네. 근데 아직 그런 구도가 확정된 건 아니고 서로 이제 아니라고 합니다. 자유한국당도 아니다라고 하고 바미당도 아니라고 하고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제 그 오세훈 얘기도 나오고 말이죠. 그렇죠. 예. 예, 안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오세훈이어도 서울시장 안 나갑니다. 무슨 망신입니까 그게. 네. 아니 물론 이게 서울시도 그렇고 모든 선거라는 게 1대1 구도가 되면 사실 몰라요. 모르죠. 네. 1대1 구도가 되면 상대방이 싫어서 이쪽 표를 찍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반 문재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다 보수를 찍을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내가 정치를 지금 사실상 정치를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바른정당은 탈당했지만 정치를 재개한다고 했을 때 서울시장을 지금 뭐 4년 더 하는 걸로 정치를 재개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차라리 뭐 국회에 진출하든지 해서 대권을 가야 되지. 네, 자기가 네. 그럴 사이즈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서울시장 생각은 잘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몰라요.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지금 지자체장으로 나오고 싶은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당장의 지방선거는 몰라도 대권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게 뭐 좋은 레벨은 아니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물난도 있고 그 한이 여러모로 그러니 최소한 수도권에서는 이심전심 단일화로 돼서 1대1 구도를 만들자라는 대략의 이제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거를 볼 때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나올 확률은 뭐 높아지고 있는 것인 것 같고 네. 문제는 이제 그것까지 다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반대편 어떻게 할 거냐예요. 그렇죠. 네.
만약에 보수 단일 후보 그림이 그려지면 그러면 이쪽에 자칭 진보 개혁하신다는 분들이 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뭔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정의당도 있지만 민주평화당이라는 당이 또 있죠. 그렇죠. 네. 그 사실 박지원 의원이 이 프레임을 보고서는 한 대 친 거죠. 네, 안철수 쳤죠. 네, 문재인 주적이다라고 했다. 네. 안철수 남경필이 만나서 서로 탐색전을 하다가 남경필이 이렇게 물어봤다. 우리 주적이 누구냐? 즉 이렇게 물어본 거죠. 지금 안티 자유한국당이냐 안티 문재인이냐를 물어봤는데 네. 안철수가 우리 주적은 문재인이다라고 했다. 네. 정확히 말하면 문민주당이냐 홍자유한국당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의 주적은 문민주당이라고 했다. 이렇게 박지원 의원이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내가 옮겼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게 명예훼손으로 걸려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표현해 줘야 되죠. 네네. 누구한테 들은 내용을 내가 발설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얘기를 굳이 지금 하면은 그러면은 바미당이나 자유한국당이 그렇습니다라고 하겠어요? 아니라고 하죠. 지금. 반발하죠. 네. 지금 보면 아니라고 하죠. 그 지금 그렇다고 하면 그게 이심전심 단일화입니까? 네. 아닌 거죠.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은 또 자유한국당과 바미당은 나중에는 속내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표면적으로는 좀 붙을 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떨어져 버리니까는 그걸 사실 노리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목폭 인기춘이 또 한숨 던졌군요. 네. 그러면서도 반대편에서는 저들이 저렇게 하기 때문에 이심전심 단일화 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민주평화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뭐 서울시장을 내는 겁니까? 서울시장을 뭐 누가 너무 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내 가지고 뭐 아니죠. 지렛대를 네. 하겠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 결국 호남 얘기지 않겠습니까? 호남하고의 어떤 딜, 이심전심 딜을 또 네. 얘기하죠. 호남에서 딜이 안 되면 우리는 경기든지 인천이든지 뭐 어디든지 간에 어깃장 한번 놔보겠다. 이 얘기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얘기가. 그러면은 호남에서 딜이 좀 돼야 되고 그 지금 전남지사를 나오고 싶은 사람이 또 박지원 의원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그림이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마침 또 이런저런 이유로 민주당은 지금 전략공천 얘기도 나오니까요. 네. 전북인지 전남인지 광주인지 너무 경선이 흙탕물이 되고 있다고 하여서 전략공천으로 가자. 그다음에 충남 이렇게 해서 전략공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략공천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협상이 될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흙탕물 국면이어서 후보를 정해주는 국면으로 가는 건지 그걸 아직 모르겠는데 협상의 국면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네. 소위 말하는 과거에는 야권 연대였지만 지금 얘기하는 여권 연대 국면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은 국회 상황도 마찬가지고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법여권 대 범야권이라는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네. 그것은 고전적인 개혁대 보수, 개혁대 수구, 진보대 보수 이런 구도로 이제 당분간은 갈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죠. 네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출마설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또 뭐 그 민주당 쪽에서는 여하튼 뭐 박원순 시장이 여전히 네. 그 지지율에서는 제일 높게 나오지만 뭐 우상호 전 원내대표나 네. 또 뭐 박영선 전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네. 지금 지금 출마선을 했다가 올림픽에서 한번 얼굴 잘못 들이밀었다가 큰 지금 탈이 나서 지금 이제 그 언론들이 얘기하는 민주당 경선의 핵심은 이른바 친문표 아니겠어요? 네네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지지 감성을 갖고 있는 그 핵심 당원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라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아요. 네. 네,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하면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후보 시절에 경선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강하게 비판도 하고 했으니까 네.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면은 박영선 우상호가 좋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정말. 박영선이라고는 상당히 네. 좀 거리가 있고.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지금 상황에서는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네. 네, 상대적으로. 서울시장 그렇고 경기도지사는 이재명이냐 전해철이냐인데 경선 구도로 보면은 전해철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지금 있어요.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봤을 때 이재명으로는 이기고 전해철로는 남경필 상대로 해서 네. 전해철로 하면 집니다. 라는 결과가 너무나 확고하다면 네. 너무나 확고하다면은 이재명을 밀어줘야지 별 수 있습니까? 남경필이 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근데 지금 조사 결과는 전해철이 돼도 이길 수도 있겠군요라고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지금은 조사가 그렇게 나오지 않죠, 당연히. 네. 하지만은 1대1 구도가 됐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누군가 말을 만들어내려면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상황이. 워낙 이제 뭐랄까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보수의 선거 구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보고
세팅할 수도 있어요. 전해철 의원한테. 근데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 앞으로 그래서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네. 만약에 전해철 의원이 좀 상승세를 타면은 그거는 뒤집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그 경선 구도가 뒤집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네. 제가 뭐 경기도지사 뭐 누가 되든지 말든지 저 상관없어요. 수원이잖아요, 근데. 네. 네. 마음대로들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성남 사람보다는 수원 사람이 좋으니까 네. 그렇다고 지금 남경필 지지한 거 아니죠. 저는 남경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네. 네? 보수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보다는 전해철 상대하기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네. 네. 전해철 의원은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뭐 삼철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안티 문재인을 안티 문재인을 갖고 정권 심판론으로 가는 그런 지방선거 구도를 하고 싶기 때문에 네. 전해철 의원이 도지사 나오면 그 구도를 만들기가 더 쉽죠. 이재명보다는. 네. 이재명은 친문도 아니고 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권 심판론으로 갖고 가기가 약간 껄끄럽죠. 네. 그래서 지금 어저께 정두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정두원이 지금 이명박하고는 뭐 그렇게 됐지만 남경필하고는 친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전해철 나오면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아마 경선 구도를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뭐 별로 관심들은 없지만 정봉주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본인도 알 거예요. 그게 참가의 의의가 있는 것이고 네. 유의미한 성적을 내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정봉주 의원 같은 사람은 서울시장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큰 선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재보궐을 안 가고 큰 선거를 한다. 재보궐 가면은 그게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제가 네. 뭐 여론조사 안 봤지만 그렇겠죠. 자기 원래 하던 데 나가고 하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서울시장을 안 되더라도 서울시장 가겠다는 것은 앞으로 큰 정치 하시겠다. 2022년을 한번 봐보겠다 이런 네.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네.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미건스. 네. 네. 미래 권력 아닙니까 이름이?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아직은 올림픽 구도여서 네. 지방선거 분위기가 뭐 뜨겁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뭐 여의도는 우리가 관심 없어도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또 분위기가 뜨거울지 모르고 올림픽이 끝나면 이제 3월쯤부터 본격적으로 이 지방선거판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되면은 뭐 출마를 위해서 사전에 공직을 사퇴해야 되는 분들도 나오고 의원직 사퇴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되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여러 이야기들을 연속으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변수는 안철수 출마설이고요. 뭐 가능할지 혹은 뭐 어떻게 성과가 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재미있는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